우리는 공감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해요.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적인 걸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가족들끼리 서로 안 보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이잖아요. 네. 자, 3프로TV와 백년화평이 함께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소개가 날 뻔했네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봉주 벨기에 손주jan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우리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건강. 마음 건강. 듣기만 해도 따뜻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태훈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을 챙기시는 분이니까 교수님은 멘탈이 강하십니까? 책으로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속설들 확인해보는 시간 OX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죠. 이거 저도 좀 궁금증이 있긴 한데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유리 멘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약간 MBTI I나 E냐에 따라서 네. 유리 멘탈이 가능성 높다. 맞을지 틀릴지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O냐 X냐 하나 둘 셋. 셋. X요? X입니다. 그래요? X. 네. 네. 어떻게 되죠? 외향과 내향은 유리 멘탈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관련 없다. 관련이 없다. 외향적인 사람이 특별히 유리 멘탈이라거나 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특별히 유리 멘탈이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MBTI I신가요? E신가요? 저는 MBTI를 한 30년 전에 한 번 해봤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0년 전에. 네. 와. 사실 되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검사이긴 한데요. 네.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를 이용합니다. 아하. 네. 네. 성격은 타고난 거에서 그렇게 변화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맞군요. MBTI가 물론 장점이 많은 검사이긴 하지만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건 네. 사실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 약간 네. 좀 어떻게 보면 진화 좀 했다는 거 뭐.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네,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가 지금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회사 임원이 네. 외향적인 것처럼 보일까요? 내향적인 것처럼 보일까요? 임원은 대체로 외향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보이겠죠. 많이 해야 네네네. 되니까. 네. 그러면 신입사원은 어떻게 보일까요? 좀 내향적으로 보이겠죠.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조용해야 되니까. 말 나대지 말고 잘못하면. 나대지 말고 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거에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셔야 되고 네.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거죠. 충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너 E냐 I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I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밖에서 활동하는 거는 E처럼 보인다. 네. 아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정해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 근데 저 알 것 같아요. 특히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이런 성격이 좋아.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MBTI에서 E랑 I랑 하면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할 때는 E가 훨씬 좋아.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T랑 F 네. 그것 때문에 T랑 F랑 서로 공격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T 호소인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T 호소인. 그게 바람직하다고 정해놓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는데 네. 이용하시다 보니까 자기 검사 결과를 거짓말로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진짜 밑지엘에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데 워낙 요새 뜨거운 감정을 맞아요. 하니까 네. 사람들 자기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되게 중요했지만 하여간 유리 멘탈과 일단 크게 관련 없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향적인 게 전혀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때 네. 400m 허들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영국의 네. 데이비드 해머리라고. 네. 이 선수가 이제 나중에 다양한 분야의 운동 선수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정상급 선수의 89%가 내향적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유리 멘탈인데 정상급 선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향과 외향이 유리 멘탈이라는 거랑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 뭐 그래서 무조건 내향적인 게 좋으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내향인에 대해서 좀 혹시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편견은 그 네. 편견 좀 안 네, 맞다. 네, 네. 왜냐하면 조직에서 내향적인 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오리지널스 보셨죠? 애덤 그랜트가 썼던 책. 애덤 그랜트는 리더는 내향적인 게 더 낫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경청을 잘합니다. 아랫 사람들한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요. 네. 어떨 때 그냥 조용히 도와줘야 되는지, 어떨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훨씬 잘 구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향적인 게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교과서적으로 어떤 분들이 유리 멘탈이다, 어떤 분들이 유리 멘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 멘탈이라는 거는 쉽게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폭이 빠르다거나 뭐. 그걸 이제 동요한다 혹은 혼란스럽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같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민감한 거하고 예민한 거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민감하고 네. 예민 다르다. 애매한데요?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데 민감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네. 중립적인 단어고요. 중립적으로? 어찌 보면 약간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네. 예민은 조금 다르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감은 말 그대로 자극이 들어올 때 네. 그거를 훨씬 더 세세하게 바라보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런 게 민감한 거예요. 네. 근데 예민은요. 여기서 얘가 날카로울 예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을 휘두르는 것 같은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민감한 것도 예민한 거랑 같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맞아요. 너 왜 이렇게 민감해?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예민해? 같이 있을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과민 반응,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민감한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을 느낄 때 네. 민감한 분들은 기쁠 때 더 크게 기뻐하고 네. 불행할 때도 더 크게 불행해하고 더 슬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감정적으로 공감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정적으로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게 항상 좋은 거냐? 우리는 공감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요즘 MBTI 유행하는 것도 F가 되게 바람직한 성향 같이 포장되고 T가 네. 마치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돼서. 네, 근데 공감은요, 공감하는 사람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지금 이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이제 경기를 대결을 벌이는 팀이 있어요. KT랑 두산이랑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그냥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두산 팬한테 두산 팬이 전기 충격을 받는 영상을 보여주면 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네. 네. 근데 KT 팬이 전기 충격을 받는 영상을 보여주면 네.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네. 쾌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연구 결과예요? 네. 실제로 유럽에서 네. 축구팀 팬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 그렇게 했었어요? 네, 라이벌 팀 팬이 전기 충격을 받는 걸 보고는 고통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쾌락을 담당. 약간 뭐 하하하 너네 그래. 그렇죠. 우리 팀을 네.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네. 감정적으로만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내 편, 네 편. 그렇죠. 네. 딱 그 지점입니다. 얘는 내 편, 쟤는 우리 편, 다른 편이 아니라 적과 이제 막 그런 거 맞아요. 생각하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이 전기 충격을 받는 건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아예 혹시나 그랬으면 네,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간 옛날 본능적인 반응 같은 맞아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공감은 공감을 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조직에서는 네. 한쪽 편만 들다 보면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으로 네. 그게 저희는 심리학에서는 그걸 인지적이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인지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지적으로 공감해야 네, 된다. 인지적으로 공감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말은 논리적으로 공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라기보다는 이게 왜냐면 네. 너와 나를 구분지어서 공감을 하게 되면 남이 고통받는 걸 즐기고 내 편이 고통받는 건 힘들다는 그런 F인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하라는 거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적조차도 아프다는 걸 너는 느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논리적으로 약간 TF가 돼야 된다는 아니요. 것 같은데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라면 이게 전기 충격이 어느 정도 가해졌을 때는 고통스러운 게 맞고 예. 이 정도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네네. 크고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네. 그렇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상황에서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인지해 보자. 네, 이런 네, 거죠. 인지해보자. 네, 네. 그래서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금 더 주로 공감 능력이 너무 많이 넘쳐서 그렇게 되는 건가?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과감하게 공감하는 걸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물론 성향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쉽게 공감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분위기도 무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으로 다가가야지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진정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슴은 여기 두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안 다쳐요. 근데 진짜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따라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어떻게 있을까요? 왜냐면 사실은 가끔씩 이제 조직 쪽에서도 갑자기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거를 싫어하게 되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내 주변 사람 다 싫어해. 상대편을. 그럼 나도 같이 동참하고 이제 맞아요. 싫어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인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상황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렇지 않은데 축구를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네,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한번 보셔야 돼요. 대부분 안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 얼마 전 지난주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기자들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의 정치적 성향과 그러니까 아들 자식의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자식이 아무리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이 정치적 성향을 바꿀 수가 없는데 없습니다. 이게 바뀌는 경우를 한번 봤대요. 아, 그래요? 그걸 뭔지 보니까 경상도에 살던 분이 네. 그 어쩔 수 없이 전라도에서 6개월 살았더니 바뀌더라는 거야 이게. 지역이 바뀌니. 주변 사람들과 나의 생활 공동체가 바뀌니까 그 생각도 바뀌더라라는 거를 좀 듣고 그 어려운 게 이렇게 바뀌나? 그렇죠. 그거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인지부조화. 물론 경상도에 사시는 분과 전라도에 사시는 분의 정치적인 성향이 정해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긴 하죠. 네. 나와는 다른 성향이 많은 쪽에 가서 네. 살다 보면 그분들이랑 맞추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행동이 바뀌고 나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난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편향적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저희는 항상 갖고 살아요. 맞습니다. 네. 좀 멋있지 않아요? 네. 방금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너무 잘 정리하셨고 저도 맨날 느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하죠. 환경 문제가 저는 이제 남들보다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운동도 사실은 그 영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도 플로깅 같은 걸 같이 한번 하거나 네네. 폐기물 수집하는 걸 같이 한번 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요.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마음 건강이랑 연결을 해보자면 결국은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쫓아가는 일들이 되게 그런 많습니다. 경우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서 상처받아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 급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오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네네네. 위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연장선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면 나의 마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유리 멘탈이 아니려면 사람들이 동요해도 저는 동요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네, 네.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럼 과연 나는 유리 멘탈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뭐 구분지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 그러니까 유리 멘탈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대부분 불안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불안이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 나옵니다. 진짜로? 그 영화에서 보면 나와요? 네. 그 영화가 심리학자들한테 자문을 아주 세게 받고 만든 그래요? 영화인데 그 장면 중에 이제 불안이가 막 정신이 없이 시뮬레이션만 계속 반복하다가 네.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계속 시뮬레이션만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유리 멘탈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리 멘탈이 아닌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 멘탈의 반대를 강철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요것도 좀 저는 이 단어가 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서 쓰이고 있어가지고 아하. 강철 멘탈을 강인함 이런 걸 의미하는 그쵸.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잘 되고요. 네. 회복력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회복력 빠르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타고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비율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연습과 경험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 지금 어떤 감정 느끼고 네, 있는지. 네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안 하죠. 그냥 순간순간 감정을 느끼고 소모하고 버려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얼마만큼 느꼈는지 요거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막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아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이제 메타 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메타라는 그 용어는 심리학에서는 초월하는 거. 상위에 그죠, 있는 그게? 뭔가 그래서 이렇게 관장하고 관리하고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래전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음 챙김 명상 네. 그걸 하는 거죠. 네. 뭐 명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 하루 종일 혹은 뭐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정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사람은 수도 많죠. 있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5분 하시면 돼요. 5분. 네, 5분 동안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네. 이렇게 조금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명상할 때마다 되게 제 감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뭐 그날 그럴 때 조금 안 불안해야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명상하는 것도 네. 정말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어려워요. 그 감정만 건드리고 계시잖아요. 안 불안해야지 맞아요. 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네. 거기 안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불안하고 왜 플러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내가 누구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우리 육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그걸 조금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네네. 솔직히 감정과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네네. 때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이 계절과 관련이 그렇죠, 크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가을 들어갔죠. 가장 예민해지고 뭔가 감성적이 되는 시기긴 해요 지금. 그렇죠. 아. 네. 그게 이제 심리 장애로 있기도 하고요. 오. 심리 장애요. 네네네. 주로 가을에 그러시잖아요. 네. 그죠? 가을에 그러시는 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장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계절성 정동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가을에 시작을 해서 봄에 괜찮아집니다. 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저는 근데 햇빛 때문에. 맞아요. 햇빛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아마 들어보셨을 세로토닌 텐데, 그게 진짜 행복. 네, 그게 행복감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한창 뭐 우리나라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세로토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햇빛을 받아야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 특징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햇빛을 적게 받으면 일조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니까 네. 약간 좀 처지고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햇빛을 많이 보셔야 돼요. 밖에 많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 잘 안 나가시죠. 춥죠. 왜 나가요? 못 나가죠. 못 나가죠. 네. 그래서 특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일수록 겨울에 자꾸 바깥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따뜻하게 하고. 네. 네네. 고혈압 이런 거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수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겨울 되면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멜라토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그냥 좀 피곤하고 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이제 맞물리게 되면 안 좋은 거죠. 네. 네. 혹시요, 근데 저 이거 질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잘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네. 이게 감정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유독 특이하게 가족한테는 그렇게 막 화도 많이 분출해. 네. 아니, 바깥에서 그렇게 온화한 사람도 가족한테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식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유독 화도 더 많이 내고 유독 이제 뭔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마치 약간 참았던 거를 푸는 것처럼. 이거 혹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증명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있어요?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좀 막하고 부정적인 감정만 많이 표출하고 이러는 이유는요. 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랑 자주 보고 나랑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 네.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 있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안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잘 모르고 걱정을 하게 되니까. 네. 위험하죠. 근데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은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지 더 잘 알아들어주고 더 잘 대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거기에 상대방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해요. 광고가 문제예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고요. 네. 내 감정을 상대방이 완벽하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적인 걸 쏟아내기 시작하면 네. 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사람한테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네. 그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 혹은 가족이니까 그냥 그 의무감에 받아들여 주겠죠. 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지속이 되다 보면 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이 사람은 점점 힘들어하죠. 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주변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측근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이 가족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또 내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굉장한 있죠. 악순환의 네, 고리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내뱉음으로써 나를 오히려 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죠, 막. 그치. 이게. 침을 뱉었는데 네. 토가 왔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의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안 보시는 분들 종종 네. 주변에서 보이잖아요. 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서투른 혹은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벗어나는 게 목적이면 네.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벗어나죠. 그게 심지어는 결혼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게 가출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과연 그게 내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했던 결정인가는 돌아보셔야 돼요. 자, 지금 너무 흥미로운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잘 도살피고 그리고 우리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네네.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광고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저희 잘하고 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면 이 광고는 네. 제가 봤을 때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고 또 저희 삼프로TV의 통장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전하는 말씀 다시 들으시면서 오겠습니다. 한번 명상 잠깐 하고 2부로 돌아오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들으시죠.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계속해서 2부 넘어갈 텐데 2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니까요. 그게 네.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요. 나 예민하다. 어떡할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난 원래 그래. 내 성격이 그래. 막 이런 분들 많으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거 일단 만약에 내가 우울감이 드는 사람이다. 좀 자주 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감의 문제가 뭐냐면 우울감이 들게 되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2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혹은 신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마음의 에너지는 결국은 신체 에너지랑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힘든 부정적인 걸 경험할 때는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쉬는 거. 네. 잘 쉬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다 노하우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하우 없는 분도 많으세요. 주로 요새 사람들이 요새는 쉴 때 핸드폰만 봐요. 그럼 더 오히려 일 갈 때 힘들어져요. 네. 왜냐하면 핸드폰 계속 보시면은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의사 선생님들이 오래지 않으면 여기 아래는 다 갈아주실 거예요. 이미 이는 다 갈아주고 계시고 네. 이제 장기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래지 않아서 다 네. 관절은 이미 다 갈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못 갈아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뇌죠, 뇌. 네. 네. 그렇죠. 근데 뇌는 충분히 잘 자야 노폐물을 제거를 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가 되거든요. 네. 그게 잘 안 돼서 단백질 변형이 오고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잘 주무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의 주춧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느끼는 게 잠 부족하게 잤을 때랑 완전 잘 잤을 때랑 제 예민도라거나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잠을 잘 안 자잖아요. 네. 그러면 큰 특징 중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안 도와줍니다. 잠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그냥 성향인데. 아니요. 실제 연구 결과인데 네. 하룻밤 안 재웠더니 네. 길거리에서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 연구 결과들을 쭉 보면 기부금이랑도 연결이 돼요. 기부금이랑도. 네. 잠을 잘 못 자면 기부금이 줄어듭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네. 그래서 잘 주무시는 게 내 대인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좀 까칠하다 싶으면 네. 야, 너 오늘 왜 이래 하지 말고 너 어제 잘 잠 못 못 잤구나. 어제 뭐 축구 봤어? 뭐 봤어? 이렇게. 그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네네. 잠을 못 자면 피드백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피드백을 제대로 네, 못해요? 회사에서 되게 적용하기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리더가 잠을 잘 못 자면 구성원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못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도 리더가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잠을 못 자는 게 내가 지금 우울하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못 자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그러면 있어요. 여기서 잠을
그래도 억지로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안이나 뭐 이런 다른 감정들 때문에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수준이라면 네. 그때는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이라거나 이런 거 네네네. 복용할 수도 네.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수준의 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잠을 잘 주무신다는 전제하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올 수 있고 무기력할 수 그렇겠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원래 안 하던 걸 하시면 안 돼요. 예? 주로 안 하던 거 하라는 얘기 되게 또 많잖아요. 원래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 예를 있을까요?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무기력이라는 거는 욕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 뭘 그렇죠. 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러면 큰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거 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원래 하던 거를 조금 더 잘게 나누어서 네. 뭐 밥을 먹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한테 너 먹고 힘내야지 하고 막 엄청나게 큰 한 상 가져다 주면 안 먹어요. 네. 야, 너 지금 내가 입맛도 어떤 상태인지 없고. 알고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소포장해서 야, 조금 요것만 조금 먹어봐. 그러면 먹습니다. 야,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원래 하던 것들을 잘게 쪼개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위험하군요. 그거 답 아닙니까? 이런 거는 역효과가 납니다. 아하.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뭔가 기분도 그러니까 뭐 헤어스타일이나 좀 바꿔봐야지 하고 미용실에 다녀오세요. 네. 그 다음에 미용실 갔다 와서 거울 보면서 더 짜증이 납니다. 맞아요. 내가 왜 그랬지? 예를 들어서 소비로 그걸 풀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를 사야 되면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은 어디서 하냐면 전두엽에서 합니다. 근데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에너지가 없고 이러면 전두엽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원초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영역만 계속 좋아 이러는 그럼 소비하고 나서도 전두엽은 해소되지가 않는 거네요. 전두엽이 나중에 이거 보고 짜증을 너 이거 왜 샀어? 이러면서 네네네. 사이즈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럴 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쇼핑 그 데이터를 보면 반품 되게 많이 합니다. 반품 되게 많군요. 네. 특히 새벽에 구매했던 분들은 반품률이 엄청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러면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역을 벗어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도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진짜 좋죠. 근데 네. 그거 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지금 동료나 상사와 뭔가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그게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옥상 정원 혹은 뭐 하다못해 편의점 이런 데라도 공간이라도 가세요. 잠깐 바꾸라. 맞아요. 잠시라도. 네네네. 네.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감정을 삭히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줄리안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유럽에서도 그러는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삭히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삭히? 네. 삭히다는 이렇게 꾹 누르고 이 안에서 그냥 지가 알아서 사라지겠지 네. 이렇게 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감정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꺼내야죠. 꺼내야 돼요? 꺼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한테 쓰레기통, 감정 쓰레기통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되게 많이 아시던데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거 네. 들어보셨죠? 네. 그걸 들어봤어요.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상사랑 지금 뭔가 트러블이 있는데 상사한테 대놓고 꺼내면 그냥 사표 내는 거랑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자꾸 꺼내셔야 돼요. 꺼내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화가 났지?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야 이것 때문이거나 이것 때문이거나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뒷담화도 권장합니다. 뒷담화 권장하세요? 네, 다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뒷담화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네. 요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거든요. 네. 네네. 그 수준에서는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왜 좋아지냐면 꺼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그분들이 해주시는 조언도 있지만 네. 네. 일단 꺼내지 않고 조언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꺼내기만 해도 네. 벌써부터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네, 네, 네. 거죠. 그래서 자주자주 꺼내야 되고 그래서 강압적인 회식은 안 좋지만 네.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회식은 네. 무조건 권장해야죠. 저 그럼 좀 실질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누구한테 꺼낼 것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자. 워낙 편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꺼낼 것이냐에 네.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앞서 줄리안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 상담사가 있으면 네. 이 사람은 믿고 내가 얘기를 해도 공감해 줄 것이며 내가 얘기를 꺼내도 내 이야기를 비밀을 지켜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좀 그렇죠. 상담 전문가를 만나는 거 말고 네. 누구한테라고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본인이 꺼내봐야 됩니다. 혹시 감정일기 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감정일기. 네. 감정일기를 뭐 실제로 노트를 꺼내서 연필로 꼭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네. 내가 오늘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런 감정들을 경험했는지를 본인이 그냥 혼자 꺼내셔야 돼요. 쓰기가 너무 귀찮아 이러시면 네. 그냥 혼잣말을 하세요. 혼잣말.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고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요즘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지를 가상에 누군가가 있다고 혼잣말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100% AI 있어. 이거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죠? 잠깐만. 챗 GPT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근데 효과가 어떻던가요? 효과 검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그쪽 아직 서버로 나지 않- 가가지고 네네.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서버에 저장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긴 아하. 하네요. 네. 혹시 아무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와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올라가면 기뻤다가 떨어지면 슬펐다가 이게 이 감정 기복이 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포모라는 게 네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포모라고 하죠. 포모라고 하죠. 네. 포모라는 거 무서워요. 다들 하니까 어느 순간 나 안 하면 괜히 지쳐진 것 같고 하는데 너는 순간부터 감정의 노예가 가끔씩 되는 그럴 경우가 수밖에 많은 것 없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포모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결국은 배제에 대한 두려움인 건데 네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볼 때 그 자극만 보지 않고 네. 주변에 있는 배경을 같이 봅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 그림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소 그림을 2개를 보여줬는데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소만 같으면 같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배경이 다르면 소가 같아도 다른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상황,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생각, 행동 이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완판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더. 다들 하니까 따라가고 싶고 네네. MBTI도 한국에서 막 유행 엄청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없을 때부터도 완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위한 좀 좋은 팁 같은 것 좀 있을까요? 아까 말하는 거 혼자 말하기 했고 일기 네네. 쓰는 것도 하셨지만 또 평상시에 예방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있을까? 또 네. 요새는 해외에서 번아웃 때문에 맞아요. 정말로 학교에서 너무 힘든 순간에 그거를 정말로 회사에서 나 이제 앞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잠깐 쉬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한테 또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좀 번아웃을 한 거죠. 좀 더 이제 혹시나 네. 좀 얘기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뭐 있을까? 궁금하고. 요 한 10월쯤 되면 대부분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맞죠. 많은 많이 분들이 하죠. 하시는데 예방 접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를 대비해서 예방 접종을 한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그러네요.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네요?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극한 환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심리적인 예방 접종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정말 시끄럽고 막 방해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네. 연습을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네. 받는 상황에서 하는 그렇죠. 게.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그런 예방 접종을 자꾸 해봐야 돼요. 네. 예방 접종은요, 내가 그런 상황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회사 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러면 그렇죠. 주변에서 선배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회사 가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만 해보셔도 네. 아. 그게 딱 들어맞지는 않죠. 네. 그런데 예방 접종 해도 아프거든요. 네. 덜 아프죠. 네. 시뮬레이션하고 예방 접종을 마음의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훨씬 더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전혀 있어요. 다른 상황이 닥치더라도요. 네, 네, 네. 완전히 막 무방비 상태에서 네. 온몸으로 그걸 맞이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많지 않아서 짧게라도 네. 이 번아웃에 대해서는 요새 해외 진짜 제가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이제 휴가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병가 이제 그렇게 받고 하고 계신 경우 많은데 번아웃도 병가를 낼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유럽은 이제 분이. 완전 유럽은 인정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가끔씩 어떤 순간은 내가 잠깐 위에 옥상 올라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짧게라도 하루짜리 여행 갔다 오시라고 하고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차 내고 내가 원래 먹고 싶었던 음식 평소에 못 먹으니까 드시고 오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짧게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래요? 뭔가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끝내고 네. 요거 끝나면 일주일짜리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맞아요. 일상생활에 혹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면 당연히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상에서 어떻게 지친다, 준비하고 네.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일주일간의 건강 네네. 챌린지 당첨자분들을 좀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당첨자분은 해피바이러스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예스. 마지막으로 3743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건강 챌린지는 또 뭐가 될지 우리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네, 뭘까요? 저는 내 감정의 점수 매기기로 하겠습니다. 점수요? 네. 아, 제가 오케이. 병원에 갔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문진할 때 오늘 얼마나 아픈지를 1점부터 10점까지 요새 얘기하죠. 네. 맞아요. 네. 그건 저는 진짜 못해요. 저는 뭐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자주 안 가는 편이라서 네.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아픈 건지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죽을 정도로 아프면 10점이래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저 정도까지 안 아파 맞습니까? 맞나? 네네. 맞나? 이렇게 모르니까. 아픈 경험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오늘 아픈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연습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자꾸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네. 그러면 크게 화내야 될 때는 크게 화내고 작게 해결해야 될 때는 작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야, 쟤 왜 저래? 이런 네.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아, 맞죠. 네, 그래서 내 감정에 점수 매겨보기 습관적으로 점수를 매겨보기. 네, 네. 아. 한번 해보시면 그럼 점수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뭐 0부터 10까지 내가 화 많이 났다거나 내가 지금 많이 행복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걸로 그렇죠. 점수 뭐. 내는 건가요? 분노나 화라면 오늘 분노 점수는 8점. 맞죠? 오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다면 오늘 기쁜 거는 한 6점? 뭐 이렇게 매겨보시면 이거 한 일주일 해보시잖아요. 네. 1일차, 2일차 때 내가 점수를 잘못 매겼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재평가. 네, 재평가. 네. 아하. 그러면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나의 감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정 점수 매기기로 알게 되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내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언제냐면 쟤는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런 날 있죠. 네네. 근데 옆 사람들이 보기엔 크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은 한 2 정도 되는 분노 점수인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면 이게 한 8 정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점수를 잘 매겨야 번아웃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번아웃이 왜 오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잘 가늠하지 잘 모르고. 못하고 그냥 달리는 거거든요. 네.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매일매일 점수를 매겨보면 아, 나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구나. 네. 요 타이밍에 잠깐 쉬어가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의미를 갖고 있고 내 마음을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또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 네.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한 가지 큰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야, 좋습니다. 오늘 전 사실 그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좀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명상하라거나 네, 이런 실질적으로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김태형 교수님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게 된 것 이거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자, 사실 저희가 약간 이제 멘트 자체가 뭔가 네. 이렇게 마무리 짓는 멘트였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네네. 저희가 100년 화편과 함께하는 100년의 아침은 원래 15 오늘이 15회 원래 하기로 네. 했는데 한 해 동안 했던 거고.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네. 저희 그 다시 보기 영상 가운데 100만 뷰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40만 뷰, 60만 뷰 되게 많거든요. 다 저희 때문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감정 조절 되게 잘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보고 싶다는 그 요구가 있어서 백년 화편과 함께하는 백년의 아침 라이브 방송은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대신 녹화 방송을 몇 차례 더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라이브 방송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전 금요일마다 와서 또 건강에 대한 배움을 오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그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졌던 느낌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우리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가져보는 거 진짜 중요해서 저는 그동안 우리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다가 주량 빠지면 안 된다, 조개인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거나 이런 거 쓰시면은 저희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백년의 아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또 가을이라 우울하실 텐데 저희 영상 다시 보게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년의 아침이었고요. 저희는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 되세요.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보리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